안녕하세요. 저는 제 자식 귀하고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의 끝을 보게 된 40대 직장인입니다.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한다지만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올바르게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든지 괜찮다, 잘한다만 하는 게 전부인 줄 아는 부모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식까지도 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전 그런 부모의 말로를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요. 그때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전 사실 저희 친정집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애틋해요. 그 이유는 저희 집안 식구들의 운명이 정말로 기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빤 제가 2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전 그래서 아빠의 얼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엄만 일찍 돌아가신 아빠 대신에 저보다 7살 많은 언니와 절 열심히 키워주셨습니다. 엄만 동네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을 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건강이 좋으신 건 아니었지만 엄만 생계를 위해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제가 초등학교에 가 들어갔을 무렵 친구들이 엄마의 직업을 알고서 엄청 놀렸던 적도 있었어요. 야, 효선이네 엄마 때밀이래 때밀이. 때밀이래요. 때밀이래요. 효선이 엄마는 때밀이래요. 야, 놀리지 마. 우리 엄마 놀리지 말라고. 그렇게 놀리는 친구들을 향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친구들의 놀림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땐 저도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상하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땐 언닌 중학생이라 늘 항상 언니가 절 데리러 왔었는데 그 얘기를 꺼내니 언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절 달래줬습니다. 효선아, 속상해? 그래, 속상할 수 있지. 그 친구들은 왜 그렇게 놀린대? 몰라. 왜 우리 엄마 그 일을 해가지고 엄마가 그 일 안 하면 안 되나?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하면 안 될까? 효선아, 엄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빠가 안 계시니까 엄마 혼자서 효선이 너랑 언니랑 키워야 하잖아.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다고 쳐도 효선이 넌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알았지? 나중에 네가 조금 더 크면 엄마 마음 이해할 거야. 그런 언니의 말에도 전 그때 당시 너무나도 철이 없었어요. 엄마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걸 그때 미처 몰랐죠. 그렇게 어렸던 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건 제가 10살 때 언니가 겨우 17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한파가 심해 새벽에도 물이 꽁꽁 얼었던 그런 날이었어요. 엄마는 늘 그렇듯 새벽부터 출근 준비를 했고 자고 있는 저희가 일어나면 먹을 주먹밥까지 다 챙겨 놓으시곤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이었어요. 엄만 출근을 하던 도중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그렇게 허무하게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정말 고요 그 자체였어요. 그땐 저도 어렸지만 분위기를 다 느낄 수 있었죠. 친척들은 그 누구 하나도 저희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고 간간히 보육원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외삼촌이 저희를 맡게 되면서 그렇게 저흰 외삼촌네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실 그것도 참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도 무척이나 어렵게 살고 있었고 자식들도 셋이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집에 살면서 저와 언닌 온갖 서름을 겪기도 했죠. 전 어려서 그랬는지 별다른 걸 시키진 않았지만 언닌 그 집에 살면서 식모살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냈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는 당연히 언니의 몫이었고요. 심지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늘 찬물로 설거지를 해야 했죠. 좁은 집에 군식구 2명까지 있으니 사촌들이며 외숙모, 심지어 외삼촌까지 저희에게 계속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라고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겨우 받아준 그곳에서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2년을 버티다 언니가 20살이 되고서 언닌 바로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떠나던 날 저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얘기를 했어요. 효선아, 언니 금방 올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언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둘이서 살지 마련해서 꼭 올게. 언니, 진짜 올 거지? 나 혼자서만 여기 두는 거 아니고 진짜 올 거지? 차라리 나 지금 같이 가면 안 돼? 나 진짜 거기서 조용히 있을게. 안 돼. 언니도 너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안 된대.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고 있어. 알았지? 언니가 꼭 일찍 데리러 올게. 약속해. 그렇게 언니가 떠나고서 원래 언니가 하던 집안 살림은 모두 제 몫이 되었고 전 언니가 한 말을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서 언닌 정말로 절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때 짐이랄 것도 없어서 그냥 큰 가방에 제 짐을 싹 넣고서 그 집을 나서는데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언니가 마련한 작은 사글세 방에서 저희는 함께 살 수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언니와 살면서도 여유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편히 저희 둘이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전 혼자 고생하는 언니를 위해 저 역시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꺼내자 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대학을 안 가겠다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을 꼭 가야지.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대학을 왜 가? 나도 언니처럼 일할 거야. 공장에서 일해서 나도 돈 벌 거라고. 효선아, 너 언니 진짜 속상하게 할래? 언니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대학 안 가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넌 얼른 공부해. 언니야 공부에 별로 취미도 없었고 잘 하지도 못하지만 넌 공부도 잘하잖아. 입학금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 언니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대학 먼저 가. 그 뒤로도 전 여러 번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꺼내봤지만 언닌 절대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대신 언닌 나중에 대학에 가서 직장에 다니면 그때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해달라며 절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도움으로 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까지 들어가 졸업해 취직까지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전 이 모든 과정이 언니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취직 후엔 언니에게 꼬박꼬박 용돈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 언니가 30대 중반에 결혼했을 땐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뻤답니다. 그리고 형부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니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좋은 분이었습니다. 사돈 어르신들도 한 번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더라고요. 오히려 언니 혼자서 동생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너무 훌륭하고 기특하다며 언니를 더 지켜 세워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닌 결혼하고서 2명의 딸을 낳았고 전 퇴근하면 매일같이 언니네 집으로 가 언니의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형부는 항상 고맙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제, 고마워.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나도 일이 바쁘다 보니 아내를 못 돌보네. 정말 고마워. 아내가 아이 낳고 좀 우울했었는데 처제 오면 기분이 훨씬 좋아져. 언니가 아무래도 조카 낳고서 우리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엄마가 애들 봤으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기뻐하셨을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 보니까요. 제가 더 자주 와서 언니 들여다볼게요. 그래, 고마워, 처제. 내가 처제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처제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너무 든든하네. 그리고 이거, 처제 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내가 매번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미안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네. 아, 아니에요. 저 언니랑 여기서 밥도 먹고 하는데요, 뭘. 이런 거 안 챙겨줘도 괜찮아요, 형부.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와서 애들도 싹 챙겨주고 고생하는데 이런 건 당연하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냥 입 싹 닦는 건 아니야. 얼른 받아. 처제 안 받으면 내 마음이 좋지가 않아서 그래. 그렇게 형부는 매번 절 위해 소소하게 용돈이나 선물, 그리고 먹을 걸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런 형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전 너무 좋았어요. 전 그나마 언니를 의지하며 살 수 있었지만 언니는 혼자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저보다 훨씬 많았고 그만큼 외로웠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언니에게 참 좋은 형부가 곁에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런 언니 부부를 보면서 저 역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30대 중반이 넘어서 지금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참 따뜻하고 정이 많은 모습에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선 처음엔 절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걸 안타까워 하시기도 했고요. 특히나 시모는 엄마라고 생각하며 지내라며 자주 만나자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 그런 시모의 마음이 진짜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언닌 저에게 큰 결혼 선물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효선아, 원래 결혼할 때 엄마 아빠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건데 엄마 아빠 대신해서 언니가 해줄게.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이거 웬 돈이야? 이거 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보내준 용돈 모아둔 거야. 더 보태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네가 보내준 거에 조금밖에 못 보탰어. 너 혼수 마련할 때 쓰라고. 뭐? 이걸 여태껏 하나도 안 쓰고 모아뒀다고? 아니 왜? 그냥 언니 쓰라고 한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쓰니? 효선아, 결혼하고 정말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 잘 살라고 주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감동스러운 언니의 선물을 받으며 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초반엔 정말 저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남편은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다정다감했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은 묵묵히 집안일을 싹 다 해놓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항상 즐거웠죠. 그렇게 결혼하고서 전 그의 아들을 임신해 출산했고 2년 후 전 딸까지 낳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식구가 되고 나니 진짜 가족이 완성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큰 신우, 남편, 작은 신우 이렇게 5식구였답니다. 시부는 평소에 말이 많으신 편은 아니었지만 속정이 깊으셨고 시모는 추어탕집을 운영하시며 일을 하시고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셨어요. 결혼 초엔 남편과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면 항상 제일 먼저 시댁에 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시모는 너무 좋아하셨죠. 아이고, 효선이 네가 고생이다, 고생이야. 일하느라 바쁠 텐데 매번 이렇게 일찍 와서 음식 준비도 도와주고 딸내미들은 나와봤자 소용이 없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한번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고맙다 며느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와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루 종일 어머님이 더 고생하시잖아요. 아니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온 것 같다니까. 그런 시모의 칭찬을 들을 때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같이 나물도 다듬고 설거지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그땐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전 저희 친정엄마 일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점점 그런 제 일이 당연시되기 시작했어요. 큰 시누이랑 전 생일이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매번 큰 시누이 생일에 제 생일을 같이 치르곤 했습니다. 시모 말로는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보내라는 뜻에서
큰 신우 생일에 같이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은근히 차별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큰 신우의 생일 선물이라며 비싼 명품 지갑을 선물해 준 적이 있었어요. 자, 미정이 네가 그렇게 갖고 싶다던 지갑 엄마가 사왔다. 이거 쓰면서 제발 돈 좀 아껴 쓰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젠 좀 시집도 가고. 에이, 엄만 내가 무슨 돈을 많이 쓴다고 그래. 나 정도면 아껴서 쓰는 거거든. 어쨌든 고마워. 잘 쓸게 엄마. 안 그래도 나 요즘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있다고. 어머, 그러냐? 그래, 이번엔 제발 좀 시집 좀 가야지. 네 나이도 있는데 이젠 결혼해야지. 아참, 그리고 이건 효선이니 생일 선물. 어차피 우리 아들이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만 어쨌든 생일이니 선물 받거라. 그러면서 시모가 저에게 준 선물을 딱 열어보니 그 안엔 시장 가방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시장 가방 중에서 작게 접어서 동전 지갑만큼 만들었다가 펼치면 큰 가방이 되는 그 시장 가방 말입니다. 딱 그걸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제가 그걸 받아들고 좀 당황스러워하니 남편이 옆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에이, 엄마, 누나 명품 지갑인데 왜 우리 안엔 이런 거야? 바로 비교되게. 아니, 이게 뭐 어때서? 애 엄마들은 실용적인 게 제일 좋은 거야. 안 그러니 효선아? 아예 엄마가 명품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니? 어디 가든 실용적이고 쓸만한 것만 있으면 되지. 엄마도 애 낳고서는 좋은 가방이고 뭐고 쓰는 거 봤어? 그리고 네 누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잖니. 한창 꾸미고 다닐 땐데 좋은 거 줘야지. 설마 효선이 너 서운한 거 아니지? 내가 다 너 생각해서 이걸 주는 거야. 나중에 애들 다 크면 알아서 내가 좋은 거 해주마. 그러면서 절 달래주는 듯 말을 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들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철없이 행동할 때가 많아졌고요. 막내 시누인 진짜 경제관념이 없어서 항상 남편에게 전화가 와 카드값 좀 내달라고 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한 번은 아침 새벽부터 남편에게 전화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오빠, 나 10,000원만, 딱 10,000원만 좀 계좌로 보내줘. 야, 너 이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갑자기 10,000원은 왜? 아이, 카드값 안 내니까 바로 카드 잘라버린 거 있지? 그거 중지돼서 지금 버스도 못 타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얼른 10,000원만 보내줘. 아, 그리고 오빠 여유 있으면 내 카드값 좀 내주면 안 돼? 나 이번 달 월급 받으면 꼭 줄게. 야, 너 저번에도 카드값 내달라고 한 거 내줬다가 그거 갚는데 한 세월 걸린 거 몰라? 카드값이고 뭐고 네가 알아서 해. 오빠 왜 그래? 왜? 언니가 절대 빌려주지 말래?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은 새언니 얘기가 왜 나와? 네 새언니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한다.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 30살이 훌쩍 넘었는데 어디서 어린애들도 안 할 짓을 하고 있어? 아이, 전화 끊어.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던 전 막내 신우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시누이들 때문에 참 골치 아파하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큰 시누는 결혼을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는데 매번 잘 되지 않았고요. 한 번은 진짜 결혼할 사람이라며 시댁에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날은 시모가 새벽부터 아주 난리가 나서 와서 제게 음식 좀 하라고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전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가서 음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내내 시모 잔소리가 폭탄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아유, 이거 모양이 이게 뭐니? 너 좀 예쁘게 좀 붙여라. 전을 이렇게 대충 붙이면 어떡해. 모양도 예뻐야 먹기도 좋지. 그리고 안타게 좀 노릇노릇하게 하면 안 되니? 아이고, 이것 봐라. 다 탄다. 어머님, 하나도 안 탔어요. 옆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한테 맡겨두다가 음식 아예 망할 것 같아서 그러지. 옆에서 내가 한 소리 안 하면
제대로 할란가 몰라. 넌 네 신우이 시집 보내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해. 정성 들여서. 평생 네 신우 옆에다 끼고 살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정말 신우이를 위한 음식을 하는 것보다 시모 잔소리 듣는 게 더 고역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서 다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큰 신우는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30분, 1시간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데 연락조차 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진짜 2시간이 다 되어서야 신우랑 신우의 남자친구가 슬그머니 나타났어요. 저나 남편이나 엄청 짜증이 났지만 시모는 아무렇지 않은 듯 두 사람을 반겼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배고프죠? 얼른 앉아서 밥부터 먹어요. 애미야, 뭐하니? 얼른 밥상 차리자. 국도 좀 따뜻하게 데우고. 그런데 그렇게 온 신우의 남자친구가 딱 봐도 영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앞에서 시모는 계속 웃으며 말을 거는데도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먹는 데만 바빴습니다. 오히려 신우이가 그런 남자친구의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그걸 보고선 남편도 화나고 저도 어처구니가 없었고 시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 한 번 열어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가족들이 다 화가 난 상태에서도 시모는 끝까지 호호하하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우의 남자친구가 가고 난 후 남편과 시부는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신우에게 왜 저런 사람이랑 만나냐며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미정이 너 저런 자식이랑 만나서 결혼할 생각이면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늦게 도착을 했으면 죄송하다, 미안하다 한마디는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아빤 저런 사람 절대 싫다. 그래 누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오늘 하루 종일 아내가 고생해서 음식도 다 차렸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전화도 없고 그리고 와선 입만 꾹 다물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누나가 급하다고 해도 그건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아까 잘 있다가 갔구만. 그리고 우리가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오히려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기분 나빠했는지 알아? 어쩜 초대해놓고 아빠도 너도 그렇게 표정이 썩어 있냐? 나라도 기분 나쁘겠다. 그래 맞아. 미정이 남자친구가 와서 딱 표정 보고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딱 보니까 좋은 사람 같더구만. 엄만 괜찮다 미정아. 괜찮은 사람 같던데 뭘.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고서도 큰 신우와 시모는 오히려 신우 남자친구 편을 드는데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큰 신우인 그 남자와 꼭 결혼하겠다며 고집을 피웠고 시모 또한 꼭 시집을 보내야겠다며 난리를 피우는 통에 남편과 시부의 말은 아예 먹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고집으로 결혼이 그대로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남자친구가 신우이를 뻥 차버리고 말았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우이가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그 예의 없는 행동과 말을 다 보고서도 참아줬음에도 신우의 남자친구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신우이와 파혼을 해버리고 만 거였죠. 그걸 듣고서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렇게 큰 신우이가 첫 번째 파혼을 하고서 두 번째 만난 남자하고는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도 채 1년을 가지 못했죠. 바로 큰 신우의 남편이 바람이 나버렸거든요. 결국 큰 신우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때부터인가 시모의 태도가 슬슬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큰 신우를 무척이나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면서 무조건 보듬어주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큰 신우이가 뜬금없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나 네일샵 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때?
갑자기 웬 네일샵이야? 네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다고? 아이, 엄마가 차려주면 되지. 그럼 평생 이렇게 백수로 지내? 엄마가 샵 작게 하나 차려줘. 직업이라도 있어야 시집 가든지 할 거 아니야. 뭐? 아이, 엄마가 돈이 어딨어. 아, 그리고 전에 하던 일 그냥 하면 되지. 무슨 또 네일샵이야. 아유, 그냥 하던 거에. 어? 괜히 돈 쓸 생각 하지 말고. 아, 좀 차려줘. 나 진짜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주변에서도 나 손재주 많다고 얼마나 얘기하는데 차려달라고. 나 그럼 평생 이렇게 엄마 아빠 옆에서 기생하면서 산다? 그걸 원하는 거지? 나 진짜 그렇게 살아? 이런 큰 신우의 협박 아닌 협박 때문에 시부모님은 엄청 골치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는 끝까지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시모는 결국 신우의 말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모아둔 쌈짓돈을 싹싹 긁어모아 작은 네일샵을 임대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백수처럼 게으르게 살아왔던 큰 신우가 갑자기 네일샵을 한다고 해서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1년도 되지 않아 네일샵은 파리만 날렸죠. 시모는 절 볼 때마다 한탄을 하면서 한숨을 쉬셨지만 큰 신우한텐 별 잔소리를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시모에게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휴, 미정이 쟤는 언제쯤 정신 차릴런지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결혼이라도 하면 괜찮아지려는가 싶었는데, 아휴,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뭐라도 좀 잔소리도 하시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큰 신우이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좀 세게 말을 하셔야죠.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 쟤도 속이 말이 아닐 텐데 나까지 나서서 속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제가 살겠어. 아휴. 아무리 시모에게 제가 얘기를 해도 시모는 전혀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누구보다 건강했던 언니가 자궁 내막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죠. 초기엔 배가 좀 아프다고 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길래 언니에게 검진을 받아보라고 했었어요. 저도 일이 바쁘고 애들을 키우다 보니 정신없다는 핑계로 언니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게 지금도 참 언니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랍니다. 언닌 자궁 내막암 판정을 받았고 처음엔 정말 열심히 치료를 했어요. 찾아보니 예후도 괜찮고 생각보다 생존율도 높은 암이라고 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암은 정말 빨리 진행이 되었죠. 급속도로 퍼지면서 림프절에도 전이가 되고 그렇게 언니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투병 생활하면서 언니의 머리카락은 한 올 한 올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머리를 빡빡 밀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긴 머리를 유지했던 언니가 그렇게 머리가 빠지고 나니 무척이나 슬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고 전 언니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기도 했어요. 언니, 이거, 이거 받아. 내가 좀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여기가 제일 편하다고 하더라고. 한번 해봐. 어? 이거 뭐야? 가발이야? 아, 어떻게 이걸 다 사왔어. 얼른 써봐, 언니. 언니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샀어. 언니, 조금만 더 힘내. 그래도 항암 끝나면 머리 다시 자란대. 지금만 좀 빠지는 거고 금방 새로 난다니까 힘내. 머리카락 자라기 전까진 이거 써. 고마워. 효선아, 정말 고맙다. 안 그래도 머리카락이 없어지니까 우울했는데 정말 고마워. 언니가 잘 쓰고 다닐게. 그렇게 좋아하는 언니를 보면서 참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나빠졌어요. 생각보다 암의 진행 속도가 빨랐고 전이도 되다 보니 암 치료는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언닌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말았어요. 형부는 언니 앞에선 울지 않았지만 늘 병원 밖에서 눈물을 내내 흘리곤 했습니다. 처제, 처제 나 언니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 애들도 거의 다 크고
앞으로 아내랑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낼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나 어떻게 사냐고. 형부, 우리 더 힘내봐요. 언니 강한 사람이니까 분명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저제, 나 너무 무서워. 아내가 금방이라도 떠나버릴 것 같아서 너무너무 무서워. 내가 울면 아내가 더 슬퍼할 것 같아서 울지도 못하겠어. 그렇게 무너지는 형부를 보면서 저 역시도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고 부부였던 형부와 언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는지, 누굴 원망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언니가 떠나기 얼마 전 겨우 숨을 몰아쉬는 언니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언니가 제게 힘겹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선아, 나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애들이랑 더 살고 싶은데 왜 날 데려가려고 하는지. 언니, 효선아, 내가 먼저 엄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랑 같이 있을 테니까 우리 애들 좀 잘 부탁해. 네 형부도 잘 부탁하고. 그렇게 힘겹게 마지막 말을 남겼던 언닌 얼마 뒤 정말로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아빠도 엄마도 마지막 남은 언니마저도 제 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은 내내 침통하고 우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조카들도 이젠 다 커서 의젓하게 언니의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형부는 장례식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그 덩치가 큰 형부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겨워했습니다. 사돈 어르신들도 찾아와 통곡하시며 슬퍼하셨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시댁에서 언니의 장례식장으로 찾아왔더군요. 시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죠. 그래, 애미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내가 네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사돈 처녀 잘 보내드리고. 감사해요, 아버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사돈인데.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도 우리 사돈 처녀는 참 좋은 사람이었으니 꼭 좋은 곳에 가셨을 거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거라. 그렇게 어깨를 토닥이며 절 위로해 주시는 시부의 손길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온 시모는 위로는커녕 뜬금없는 말만 늘어놓았어요. 그래, 그럼 발인은 언제 하니? 아, 내일이요. 그래? 그럼 언제 끝나나? 점심 전엔 끝나나?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왜요? 아니다. 내일 끝나고서 연락하자. 네 신우들은 오늘 일이 바빠서 못 왔어. 이해하지? 괜히 와도 슬프기만 하지. 하여튼간 언니 잘 보내주고 내일 전화하마. 처음엔 시모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언니 장례식을 치르느라 정신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언니 발인까지 다 끝마치고서 정말 힘겨운 몸을 겨우 가누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시모한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이해, 발인은 끝났니? 네, 어머님. 막 끝나서 집에 가고 있어요. 그래? 그럼 너 오늘 집에 와서 음식 좀 해야 되겠다. 네 큰 신우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더라. 나 팔목 다친 거 알지? 이 팔로 음식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말이야. 와서 네가 좀 음식 좀 해라. 네? 어머님, 지금 저한테 음식을 하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못 갑니다. 아니, 못 오다니. 무슨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너야말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만 울고 내 딸 시집 보내 하니까 와서 얼른 준비해. 내가 누누이 말했지? 네 신우가 시집가야 우리가 편한 거라고. 알았지? 얼른 너 옷만 갈아입고 와.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정말 전 이성의 끈이 같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옆에서 그걸 듣더니 한숨을 크게 쉬면서 저한텐 집에 있으라고 혼자 가보겠노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언니 장례식을 치른 것도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고 괴로웠는데 시모한테까지 감정을 쏟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만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 시모한테서 문자가 딱 도착했습니다. 전 그 문자를 보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와라. 음식은 다 했으니까 와서 인사라도 해. 네 언니 좋은 거 보내고 싶으면 와. 그래야 우리가 명복을 빌어주지. 딱 이 문자를 보자마자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전 상복을 그대로 입고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들어가 보니 이미 손님이 도착한 건지 신발장 앞에 신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시모는 불이 나게 나와 보더군요. 그러더니 절 부엌으로 식겁하며 데리고 가고서 조용히 화를 냈습니다. 아니 너 꼴이 그게 뭐야? 옷을 갈아입고 와야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오면 어떡해? 아유 재수 온 붙겠네. 너 당장 가서 옷 갈아입어. 상복은 저기 밖에 가서 버려라. 아니 그 꼴로 오는 게 어디 있어. 누가 보면 뭐 부모라도 죽었는 줄 알겠네. 거참 겨우 언니가 한 거 가지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선 거기에 차려진 음식들을 다 뒤엎고 말았어요. 당연히 그 꼴을 보고서 시모는 바로 저한테 달려와 절 바닥으로 밀쳐버렸고요. 이게 진짜? 아, 너 진짜 돌았니? 돌았어? 어디서 행패 부릴 곳이 없어서 시댁 가서 행패야? 사람 떠나는 게 한두 번이야? 어? 무슨 그렇게 큰 사람이 떠났다고 이 난리야? 부모가 가도 그렇게까지 안 해, 너.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언니가 소중하면 네 시누이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언닌 저한테 엄마 아빠나 다름없어요. 저 결혼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언니가 저 키워준 거나 다름없다고 훌륭한 언니를 뒀다고 하신 거 어머님 아니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언니 떠난 지 몇 시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딸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미 이 세상 없는 사람 내내 울며 불며 찾을 거야? 너야말로 왜 그래? 아, 시집을 왔으면 시댁일이 우선이었어야지. 시댁일이요? 시댁일이 아니고 시누들 일이겠죠. 저희 남편도 이 집 식구인데 저희 남편한테 뭐 관심이나 있으셨고요? 내내 시누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바쁘셨잖아요. 이것도 큰 시누 시집 한번 보내보려고 그러신 거 아니세요? 근데 그건 말하셨어요? 파혼이 3번에 이혼까지 한 거요.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효선 씨? 전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가 들리자 순간 놀라 딱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전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딱 아는 사람이 앉아있던 거였어요. 그건 바로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였답니다. 첫 직장을 다닐 때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좀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 바로 제 사수였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거였어요. 그때 참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분이 이직을 하시고서도 친하게 지내다 사실 그때 저한테 호감을 표시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좀 거리를 두다 보니 연락이 서서히 끊겼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아니, 안동규 대리님? 아니, 어떻게 여기에... 효선 씨 맞지? 아, 여기서 이렇게 보네. 오랜만이야. 근데 언니가 돌아가셨어? 네, 암으로. 그럼 큰신우 인사 온다던 남자친구가 바로 대리님이셨어요? 어, 근데 이게 다 무슨 얘기야? 파혼이라니. 그때서야 큰신우는 옆에서 당황하면서 해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라 지금 올케가 지 언니 같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이혼한 건 알지? 이혼은 그냥 서로 맞지 않아서 한 거라고 내가 그랬었잖아. 그리고 파혼이 아니고 남자친구로 헤어진 거. 우리 나이 뭐 연애 다 하잖아. 안 그래? 아, 옳게. 정신 좀 차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신을 차리라고요? 저 정신 멀쩡한데요? 누가 그냥 헤어진 거지? 여기 인사 온 사람이 한두 명이었나? 결혼식 직전까지 갔던 거 큰 신호 아니었어요? 그럼 내가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 뭐? 아이, 옳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랑 장난쳐? 아니, 정신머리가 없으면 오질 말던가.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미정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라, 미정아,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럽거든. 일단 오늘은 가볼게. 죄송하지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대리님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대리님이 떠나자마자 시모랑 신우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진짜 너 뭐하는 짓이야? 네가 다 망쳤어, 네가. 어떻게 사람이 인사로 오는데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겨우겨우 꼬드긴 사람인데 이제 어쩔 거야. 네가 내 인생 다 망쳤어. 그래, 효선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어? 음식하러 오라고 했더니만 그것도 안 오더니 와서 너 어떻게 이 난리를 피울 수가 있어? 너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당신들이 정말 인간이야? 어떻게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들은 당신 가족만 중요하지? 나한테도 그만큼 소중한 가족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냐고. 앞으로 난 여기 며느리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게 진짜? 네가 며느리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야? 아들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당연히 네가 내 며느리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시모와 큰 신우가 난리를 피우자 그때 나선 건 바로 시부와 남편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화가 나서 두 분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안 그래도 사돈처녀 발인날 딱 맞춰서 인사하러 가는 것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며느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근데 오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음식까지 하라고 시켜?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래? 미정이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려고 한 거였으면 당장 집어치워. 아니, 당신은 왜 미정이한테 그래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아까 못 봤어요? 상다 뒤엎은 거 당신 못 봤냐고요? 엄마, 왜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가족을 떠나보낸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누나가 결혼 못하는 건 다 누나랑 엄마 때문이에요. 사람 볼 줄도 모르고 사람 귀한 줄도 모르는 누나랑 엄마 때문이라고요. 저 앞으로 누나랑 엄마 안 보고 삽니다. 지금껏 솔직히 아내한테 너무 창피했는데 그래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참았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가자, 여보. 그러면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전 너무 속상하고 울분이 터져 나오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절 꼭 안아주며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리님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실을 알려달라고 하셨고 전 거짓 없이 진실만을 전했죠. 그리고 그 모든 걸 알고서 대리님은 꽤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이었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 나중엔 대리님께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효선 씨 고마워.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진짜 몰랐어. 그때 언니한테 미안하다면서 돈 더 벌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연애할 시간 없다고. 그때도 자매 살가 참 각별하구나 싶었는데 그런 언니가 떠났다니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남편분 참 좋으신 분 같더라. 잠깐 인사 나누긴 했는데 좋은 분 같았어. 죄송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저도 그날은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나였어도 그랬을 건데 뭐. 그나저나 효선 씨 아니었으면 그 여자 실체를 모를 뻔했잖아. 이혼한 줄 알았는데 그게 바람 때문이었는지 몰랐고 파혼을 그렇게나 했는지도 몰랐었어. 다 효선 씨 덕분이야. 고마워. 그러면서 대리님은 저에게 백화점 상품권까지 전해주곤 했습니다. 사실 전 그 상품권을 안 받으려고 했지만 꼭 제게 살해를 하고 싶다며 끝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그 뒤로 심오고 큰 신우고 저한테 연락이 와 뒤늦게 미안하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효선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것만 신경 쓰느라고 네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어?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용서라고요? 자기 딸은 그렇게 귀하면서 남의 자식은 귀하지도 않답니까? 저 용서 못합니다. 그 귀한 딸 어머님이 평생 끼고 사세요. 아이고 왜 그러냐. 너 그런 애 아니잖아. 미정이 파혼 안 된다. 그 남자가 헤어지자고 연락도 다 끊고 안 만나준대. 어? 한 번만 네가 좀 연락해주면 안 되겠니? 너랑 잘 아는 사이였다며.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한 번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정말 미안하다. 싫습니다. 제가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요. 남의 감정 헤아리지도 못하시면서 제가 왜 그 부탁을 들어줘야 되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전화도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전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대리님은 큰 신우일 뻥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대리님한테 모든 걸 다 거짓으로 말했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파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며 얘기를 하더군요. 그 뒤로 시모와 큰 신우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두 사람은 아주 원수가 따로 없이 애증의 관계가 되었답니다.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끊고 나서 남편도 거의 가지 않고 시부는 모든 일의 원흉이 시모라 생각을 해 엄청 구박을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큰 신우는 네일샵도 다 접고서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돈만 받아서 생활비만 축내고 있습니다. 그런 큰 신우 뒷바라지하느라 시몬 뼈 빠지게 매일 일하고 있고 신우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파혼한 이유가 이젠 시모 때문이라며 모든 걸 책임지라고 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똑같은 두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게 지금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네요. 지금은 형부랑 가끔씩 만나면서 밥도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조카들한테도 용돈도 챙겨주고 그렇게 언니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과 형부는 아직도 종종 만나 술 한 잔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언니가 떠나고서 형부가 너무 힘들어해 걱정이 많았었는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댁은 시부와 남편만 그렇게 만나고 있고 큰 신우와 시모는 서로 앙숙처럼 애증의 관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철없는 막내 신우까지 더하면서 시모도 앞으로 골칫괴나 썩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전 앞으로 저희 애들과 남편 그리고 형부와 조카들과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언니의 몫까지 열심히 살려고요. 요즘은 참 자기 자식만 귀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고 공평한데 왜 이렇게 자기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마음이 오히려 아이들을 키우는데 더 큰 방해가 되는 것 같네요.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건 서로 어울리고 배려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이기적이고 본인만 아는 그런 엉망인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사회에서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식을 키운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육아하시는 부모님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